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내홍 속에 원내 사령탑으로 새로 선출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3선 국회의원.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 역임. 통합과 혁신의 기치를 내건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 제 머릿속엔 친명도 비명도 없습니다. 오직 공명과 정명만 있을 뿐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일을 할 생각이고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 승리를 위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구상하는 선거 전략과 당내 통합 방안 집중 분석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내홍이 격화한 가운데 향후 민주당의 통합과 혁신,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선거와 민주당 쇄신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율이 22.64%, 역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최고치입니다. 현장 지원 요새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예. 투표율이 높은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당초 저희가 투표를 예상했던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 보궐선거의 특성상 30% 중후반대가 좀 평균적인데 네. 이번 선거는 저희가 한 40%는 넘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은 한 45% 정도를 넘나들 거라 장초 저희 당 예산보다도 좀 높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선거 그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양쪽의 지지자들이 모두 결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자도 결집을 했고 소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자연스럽게 이번 선거가 예컨대 우리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이라면 저쪽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하는 선거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표율은 양쪽 모두 결집하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본투표가 사흘 뒤인 12일이고 예. 그때 되면 뭐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내년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 바로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6개월 후에 총선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선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이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데요. 네. 현재 분위기로 봐서 만약에 우리 당이 그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상당 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우리로서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거대 야당 심판론이 작동을 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당 또는 그 윤석열 정부와 여당 측에 어떠한 형태든 상당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가 되셨습니다. 홍 대표께서는 친명, 비명 없다. 원칙과 기준으로 통합하겠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강 얘기도 했고요. 예. 말씀하신 원칙과 기준은 어떤 건지요? 네, 우선은 뭐 제가 기강 문제부터 좀 먼저 말씀을 네네. 하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당이 혼란스러운 게 물론 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고 민주주의적 정당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과 다양성이 보장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당이라는 건 좀 그 결사체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지어지면 그 결정을 좀 어느 정도는 그 일사불란하게 가는 그런 흐름도 필요한데 최근 들어와서 당이 거의 뭐 그 전에 뭐 심리적 분당이다 이런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 의원들 상호 간 또는 당원들과 그 의원들 지지자들 간에도 거의 이거는 그 같은 정치 집단에 있는 사람들 간에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이 서로 서슴없이 주고받았습니다. 그것도 네. SNS나 이런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제가 그 의총장에서 분명히 얘기한 거는 어찌됐든 당원의 절대적 지지로 뽑혀 있고 그 어떠한 그
뚜렷한 그 대표가 물러나야 될 사유가 없는데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방송을 통해서 이 당대표의 어떤 사퇴라든지 또는 지도부 해체 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네.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원들 상호 간에 그리고 국회의원들 상호 간에 인신공격이나 또는 굉장히 모욕스러운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잘못됐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원들이 그런 행태를 만약 할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제가 가진 권한을 갖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들 반응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입장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는 뭐 제가 원내대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제가 뭐 그걸 뭐 압박하듯이 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요구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조금 더 피로감도 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네. 그 칼날이 얼마나 공정하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원칙과 기준은 결국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바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준이라고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두 번째 근거는 당에 도움이 된다. 즉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네. 그 기준은 나중에 공천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동일합니다. 네. 당연히 물론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네.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겠죠. 그리고 이 공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여전히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 중에서도 이거 외상값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은 이 문제는 우리가 강서구청 선거를 지나고 나서 좀 더 차분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총장에서 말씀드렸던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또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나가서 뭐 아직도 뭐 당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뭐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고 나는 유죄를 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모두 중단해 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이라는 것은 민주성과 또 어떤 이 일사불란한 그런 두 가지가 다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그 법적 심판으로 가야 되느냐?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그 해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역의 권리당원들의 움직임 또 우리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그 소위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가결을 했냐 찬성했냐 또는 뭐 수박이냐 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의원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정치 안아야 될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할 때 과연 이 법적 책임까지 가는 게 그 당에 좋을 거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준이죠. 내년 총선 승리에 어떤 게 도움이 될 거냐로 네. 판단하겠습니다. 한때 뭐 윤리 회부 얘기도 나왔는데 그 점에 예. 대해서도 여전히 그럼 결정이 안 돼. 예, 그것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심판원은 일종의 아까 얘기했던 공천 시스템과 윤리심판원도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하나. 네. 그래서 윤리심판원에 갔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해서 이것이 윤리심판원의 징계 사안으로 다룰 건지 말 건지를 1차적으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서 이후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당의 통합과 그다음에 당의 혁신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물론 이것은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당을 이끄는 당 대표와 네. 최고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특검법 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지금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검과 국정조사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 향후 이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 방식을 갖고 계세요? 일단 해병대 최상병 사건은 이번에 그 특검 그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이미 그 절차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예정인데요. 다만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숫자의 우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그다음에 여론의 동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국정감사를 정말 잘하라고 제가 의원들께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이건 일종의 야당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국정감사나 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안들, 양평고속도로 문제, 최상병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저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수해 피해 문제, 네. 아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을 우리 의원들께서 책임 있게 그리고 근거를 갖고 따져 나간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국민적 공감이나 여론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 대표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10월 국정감사 이후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국감이후로 늦추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 여러 차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일개 법무부 장관과 또는 법무부 장관과 논쟁을 하거나 법무부 장관 한 명의 거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거고요. 네. 대통령의 국정 기조의 가장 큰 문제가 검찰을 활용한 검찰 정치, 그다음에 수사와 이런 이 권력을 이용한 정치 실종, 이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자는 누가 뭐래도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도 이번에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 기각 관련돼서 검찰총장의 책임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결국은 이 사건을 이러한 상황을 주도했고 끌고 왔던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뭔가 여야 간에 또는 국회와 대통령 정부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면 전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제가 한 시간을 놓고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한동훈 네. 장관에게 묻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답해달라는 겁니다. 네. 근데 한동훈 장관 본인이 내가 어떻고 자꾸 언론에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국회에 대한 오만한 태도고요. 또 심지어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도 대통령도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 여부도 영향을 받겠네요. 실질적으로 10월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습니다. 네. 10월 31일 날 시정연설이 예정된 거 외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국감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국감이 계속되는 속에서 다른 이슈로 어떤 국감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괜히 한동훈 장관 거치 문제로 혼란스럽게 국감의 이슈가 흔들리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핵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중하순쯤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여부를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천 혁신 또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등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내년 총선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역량의 한계, 정책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음의 정부를 책임질 수 있는 대한정당, 비전이 있는 정당이냐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당이 좀 더 노력하고 준비를 잘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대한정당 이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여줘야 될 것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윤리적 문제, 윤리 도덕성에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기득권화돼 있다고 보여지는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을 내년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미지나 당내 문화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능력의 문제와 우리 당내 문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잘못을 하는데도 비판적 여론이 높은데 대략 한 50% 후반대 정도 여론이 일반적으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네, 부정평가요. 예, 부정평가. 근데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는 그보다는
적게는 10%, 많게는 한 20% 이상 낮게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여전히 그 비판적 여론을 안고 담아오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분당론 등의 얘기도 나왔는데요. 여야 뭐 향후 어떤 구도로 전개될지가 관심입니다. 뭐 여든 야든 분열 또 신당 정치권 합종 연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기준 확실합니다. 분열하는 쪽은 지고 네. 단합하는 쪽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꼭 분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 2016년에 많은 쪽에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당이 있으면서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여권발 뭐 도장 들고 나르샤라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공천 공천파동이 갈등이 굉장히 그랬습니다. 첨예했죠. 예, 뭐 친박 간별 등등 하면서 그런 기조에서 우리 당이 한석을 이겼습니다. 네. 전체 선거에서 123대 122로 우리가 한석을 이겼는데요. 그런 그 경험들을 보면 총선에서 첫째는 단합된 정당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분열과 어떤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총선 앞두고 분열이나 뭐 분당, 탈당 이런 것들이 막을 수 없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분당과 탈당의 명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분당이나 탈당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탈당했겠냐, 분당했겠냐 이런 여론이 생기면 그 당은 어렵죠. 네. 근데 야 저렇게까지 했는데 분당하고 탈당했단 말이야.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16년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국민의당으로 탈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탈당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 지방까지, 호남 지역까지 직접 탈당하시려고 하는 분 찾아가서 막걸리 드시면서 그 설득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첫째는 단합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혹여라도 탈당의 움직임이 현실화될 때 그 명분, 그러니까 탈당과 분당과 관련된 정당성을 누가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노력을 제가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 네. 전직 대통령이 어떤 외교안보 이슈나 중요한 사회적 갈등 문제에서 통합적 메시지를 내는 경우는 있어도 어떤 이 선거나 이런 국면에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시는 거는 그렇게 썩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저희 당의 여러 그 당의 원로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도 계시고요.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뜻을 모아 주셔야겠죠. 네. 저는 제가 약간 통합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아마 그 이재명 당대표가 당의 주요 그 정치인분들 또 원로 선배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 개편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우리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 지난 2020년에 만들어진 연동형 제도죠. 그래서 네.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준연동형 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논의 구조는 비례대표 관련된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죠? 핵심은 그 지난번에 이제 소위 위성정당 출현으로 굉장히 선거가 혼탁해지고 네. 도리어 양당 중심으로 재편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첫 번째 핵심은 양당 소위 위성정당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연동형을 좀 더 어떻게 높이면 좋겠느냐. 거기에 지역별 그 권역별 연동형 비례를 좀 담으면 어떠냐 하는 문제고요. 현재 그 47석의 비례대표제를 조금 좀 늘려서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아무래도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과 관련돼서는 그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을 뭔가 고려를 해야 돼서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선거제 협상이 잘 안 되는 국면인 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춘 문화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은 아직 임명 전이고요. 그 앞서서 또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이 부결됐는데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물론 이제 항상 여야가 바뀔 때마다 뭐 내로남불처럼
뭐 항상 야당은 자격이 없는 후보를 냈다. 그래서 인사 못 해주겠다. 이런 반복되는 것도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처음에 그 출발할 당시에 1년 5개월 전에 출범할 당시에 내각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걸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을 거침없이 그 장애 집회장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역량이 검증됐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군내에서 저희들이 보는 평가는 좀 다릅니다. 저 군사 전문가들이 보는 네. 평가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그 국방부를 이끌어갈 그 수장으로서는 자격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역대 국방부 장관이 정당 출신 인사가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은 말도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초유의 인사청문회장에서의 그 행방불명 사태가 일어난 건데 네. 이거는 본인이 사퇴하거나 더 좋은 거는 일벌백계로 대통령이 지명을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 인사청문회 무용론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은 좀 필요합니다만 이 네. 제도가 지난 한 20여 년간 이어지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어떤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장관을 하려면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의 그 시금석, 그러니까 그 이정표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사청문회에 뭐 최근에 부정적 측면을 많이 거론하는데 거꾸로 인사청문회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거르는 매우 긍정적 효과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네. 있습니다. 내일 모레 10일부터 국정감사 시작되잖아요. 국정감사 임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뭐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점에 주력할 계획인지? 제가 그 백드롭을 걸어놓은 게 원내대표실이에요. 국민이 기준이고 민생이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생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5개월 만에 있는 첫 번째 사실상의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네. 모든 눈높이를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보고요. 그다음에 민생 우선으로 해서 경제 최근에 많이 어려움 겪고 있는 경제 문제나 또는 안보 공백 그리고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국민들의 알고 싶어하는 궁금한 점들을 해소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정부가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도록 국정감사 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밤새 날아온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세계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곤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을 살피는 국회 본연의 모습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태호 후보를 반드시 뽑아서 강서의 발전 또 강서의 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투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곡동도 우리 김태호 후보가 마곡처럼 정말로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시로 확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우리 김태호 후보의 생각입니다. 전국 1위의 무화주택 강서구 김태호를 만약에 이번에 다시 구청장으로 세워주신다면 더 크고 더 넓게 모아타운 끌어와서 여러분들의 오래된 빌라와 주택을 아파트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있는 후보 김태호가 행정지원 모두 끌어와서 여러분들의 오래된 주택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리 진교훈 후보가 누구보다 서민의 아들 강서에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강서구 서민들, 강서구민들의 애환과 원하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선거는 구청장 선거 맞지만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1년 5개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확실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찰청에 근무할 때 방탄복을 입긴 했는데 벗은 지 오래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방탄한 분들은 바로 국민의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끄내기처럼 왔다 가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강서에서 19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인 저 진주원을 원하십니까?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조상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마감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 22.64%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4.5 재보궐선거,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강서구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높은 사전투표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네 분께 제가 패널 미리 말씀드렸죠. 좀 준비되셨습니까? 네, 배 소장님. 네, 높은 관심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른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지역선거가 아니라 전국선거다. 이 정도의 관심이고 특히 이제 사전투표는 대체적으로 주중에 휴일이 아닌 보궐선거에 투표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참여한다. 네. 지금 역대급입니다. 22.64%가 그런 만큼 이른바 MZ세대 또 40대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그 김행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그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좀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은 개각에 대한 심판론이라고도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보궐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 사전선거 투표율 최고라는 것 자체는 물론 각 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분노를 하거나 이제 좀 뭔가 경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결집할 때 이게 최고 수치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두 분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히려 지방선거 사전 선거보다도 투표율이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네. 우려를 합니다. 조상우 위원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예, 저도 지금 여러 패널 분들과 동일한 의견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냥 일개 한 구청장 지방 선거의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를 사실상 전국 선거로 끌어올린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세요. 본인이 이미 자격 없는 후보자를 다시 또 사면해주고 그 자리에 재공천하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 일에 대한 강서 구민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강서 구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 정부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신호를 줘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의 표심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여론조사 전문가분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여야 승리 전망을 하던데요. 배 소장님, 네. 여야에게 유리한 투표율 그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최종 투표율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방금 전에 출연하셨는데 45% 내외가 될 것으로 당에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냐 그랬는데 이 정도 사전투표율이면 40%를 웃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본 투표일 날 주로 이제 60대나 70대 이상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투표한다 생각하면 실제 이제 본 투표일에 연령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40% 이상이니까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40% 미만이면은 국민의힘에 유리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 투표일 날 연령대가 어떨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께는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투표율 지난번에 좀 낮아질 것 같다, 높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이제 이은영 소장이 지적한 대로 인사청문회였죠. 이 개각, 네. 특히 이제 김행 후보자 관련된 그래서 부분들이 결론은 이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한 40%대를 웃돌 네, 것으로. 40% 될 것 같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야에게 유리한 어떤 투표율 나름대로 분석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지금 역대 보궐선거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제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도 지금 더 높게 나왔는데 그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51.7이었고 지방선거는 56.4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구청장 선거다 보니까 50% 넘기는 힘들 것 같고 6시에서 8시까지 좀 시간 연장하더라도 전 40%대 초반이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45까지 지금 보는 거로 봐서는
분노 표심이 상당히, 그리고 여기 강서구 자체가 민주당이 좀 세가 강한 지역인데다가 30대가 이번에 토요일 날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높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유리한 기준점은 그러면 두 분 한 40% 정도 네.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근데 정우김 의원님, 국민의힘 역시 지금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이게 지지층 결집이다 이런 해석을 하던데요. 현재 판세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번 선거가 뭐 총선 전초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기류던데요. 사전 선거 투표율 가지고 과거에는 그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 각 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한다라는 거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여러 그 정치적인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극단적인 탄핵의 상황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적극 지지자들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아마 지금 당의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강서구를 이렇게 걸으면서 보면은 판세가 이미 다 나왔을 거예요. 네. 악수 한 번만 해보고 그 선거 구민의 그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총선 전초전이냐? 저는 전초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총선이 6개월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총선의 결과가 어떠하든 즉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번에 이 보궐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당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전체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될 숙제가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뭐 정권 심판이다, 지역 일꾼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유권자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 힘들면 원망을 아무래도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수임받은 측에 하지만 어찌됐든 총선 전초전이라는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네, 일단 이 김태호 후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투영된 그런 후보 아니냐. 왜냐하면 같은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김태호 후보 자체를 자격 없는 후보를 자격을 대통령의 그 고도의 정치적 어떤 수단인 사명권을 통해서 만들어준 후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제출만을 시켰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 방식은 철저하게 김태호 후보하고 대척점에 있는 후보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네. 경찰 출신의 강서구에 굉장히 오랫동안 19년 이상 살았던 그 후보를 거기다가 그대로 공천을 해서 한번 진짜 강서 주민 대 가짜 강서 주민, 그다음에 경찰 대 검찰 이런 구도로 완벽하게 대립형의 구도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 선거 자체를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선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 선거에 대한 심판 기제로 야당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세전에 나오려다가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네. 이 건강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네네. 현재 판세 흐름을 본 뒤 전략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바로 전날에 그 이재명 대표 그 소송 사건의 변론 때문에 같이 이제 법정에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의사가 대동한 의사에 의해서는 계속해서 2시간 이상 이렇게 긴 형태로 앉아 있는 것조차 굉장히 무리다. 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결국에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이제 종료한 것인데 그 이후에도 또 그 이른바 박정훈 대령 관련 그 수사 외압 사건들에 대해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 180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또 잠깐 외출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그 의료진들의 굉장히 우려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 네. 사실 이 일정을 소화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게 대표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 의료진들의 최종 권고를 결국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유세 취소 이것도 하나의 그 쟁점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강서구청장 후보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데 네. 지금 바로 며칠 전에도 그 대장동 위례 성남 FC 사건으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다양한 재판 리스크가 있는 당 대표가 같이 서 있으면서 투샷을 보여주는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킬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상병 관련 패스트트랙 그 특검 네. 거기 표결에도 응했고 또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유세까지 한다면 아마 또 일각에서는 단식까지 한 건강 상태치고는 의외로 건강한가 보다라는 오해인지 이해인지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저한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것에 더해서 아마 이제 뭐 9일쯤 내지는 그 투표 전에 바로 이제 그 소위 유세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아마 또 정권 심판을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현장에서 직접 후보를 지원하며 몸으로 뛰고 있는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 연결을 해서 민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마감된 사전투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 투표를 보여줬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투표 열기, 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요? 통상적으로 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그 민주당 측이 유리하다 뭐 이런 그 공식이 성립돼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과거에는 이제 보수층은 주로 이제 사전 투표의 그 위험성, 부정선거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주로 참여하지 않고 투표일 날 투표를 해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 대선 때 저희들이 사전 투표도 안전하니까 걱정 말고 투표를 하자라고 강력히 운동을 했고 그래서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네. 저희 당에게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이번 선거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그렇게 많이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공휴일이 시작되는 날 또는 뭐 연휴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미리 사전 투표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전체 투표율은 역대 그 보궐선거 투표율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네.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 당이 뭐 불리하다든가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힘 있는 후보를 강조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태우 후보를 왕의 남자라고도 했는데요.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시민들로부터 느끼는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좀 선거운동복을 입지 않고 평복으로 다니면서 주로 조금 뭐 한 5분씩 이야기를 해보면 네. 지역의 강서구가 서울의 그 외곽 지역, 서쪽의 외곽 지역이고 여러 가지 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은데 그동안 너무 소외되었다 뭐 그런 인식이 좀 강하고요. 특히 좀 서민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기왕이면 제 입장은 사면 복권을 해준 것이 그냥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강서구청장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면 복권까지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범죄라기보다는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니까 사면 복권을 받았다. 그러니 앞으로 구청장으로 선출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고 또 젊은 층에서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반응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의외로 뭐 우리 당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조금 저는 현장에서 다니면서 상당히 희망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정권 심판론을 얘기합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청장 선거이고 보궐선거고
사실 정권 심판을 위해서 막 구청장 보궐선거에 그렇게 정권 심판에 어느 정도 동조할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보통 이런 선거 어떤 선거든 후보자의 지명도 내지 후보자가 좀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분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현장에서. 그냥 정당 보고 이제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이겠죠. 근데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뭐 세세하게 다 알고 있어서 사실 뭐 후보자를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는 정도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굉장히 좀 선거에 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내년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사전에 예상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거나 또는 우리 당 내에서도 또 지도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이게 구청장 보궐선거 하나로 민심이 확인이 되었다든가 또는 내년 선거에 이 강서구가 아주 표준적인 그런 지역구라든가 또는 이 선거에서 승패가 굉장히 앞으로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든가 저는 이런 내용 자체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쟁점은 며칠 가지 않아서 다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에 불어닥칠 후폭풍 얘기들을 합니다. 투표 결과에 따른 여야 지도부 책임론과 개편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이 만약에 선거에 진다면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은 지금 상황에서는 공고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선거에 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당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 대표가 보궐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거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당 대표의 진퇴와 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강서구에 국회의원이 전부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불리한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도부 진퇴라든가 지도부 책임론이 과연 어느 정도 불거지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언론이나 또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분 또는 일부 이제 현 지도부를 비난하고 반대편에 서서 지도부를 공격하려는 그런 분들의 주장에 불과하지 저는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 지도부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부의 양당 모두 지도부의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 현장 분위기 등 살펴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여기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지연 유세하시느라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마감된 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 22.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현장에서 느끼는 투표의 열기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고 또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벌어지는 보궐선거라서 전초전이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투표율이 과거의 재보궐선거보다는
좀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예상과 맞게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이번 선거에 대한 뭐 강서 구민의 관심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힘 있는 후보를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정권 심판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합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뭐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또 아주 무책임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 번은 경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역시 그간의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네. 강서 구민의 표심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후보가 아닌 저의 손을 붙잡고도 이번에 민주당이 꼭 승리해야 한다. 뭐 이렇게 당부도 해주시고요. 네. 또 김태우 후보가 이 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자인데 그 당사자가 어떻게 다시 출마할 수 있는가? 이게 상식적인가라고 하는 지적을 또 저희에게도 하시면서 도저히 찍을 수 없는 후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서 분명하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또 국민의 힘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내년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뭐 반드시 뭐 직결된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의 총선이라고 한다면 그 직전에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가 상당히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아까 현장에서 만난 민심도 전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가. 정작 우리 국민의 민생에 필요한 제반 정책들은 도외시 않채 오로지 정치 이념에 사로잡힌 국정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일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적들을 한결같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진기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김태우 후보 측을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뭐 선거운동원이 명함을 어떻게 뿌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진교훈 후보를 직접 고발하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네. 더구나 그것이 진교훈 후보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3자 선거운동원의 실수가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김태우 후보는 본인이 명함을 직접 살포하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는 김태우 후보 측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고 또 동시에 김태우 후보가 직접 명함을 무작위로 무차별하게 살포한 문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에 불어닥칠 후폭풍 얘기들을 합니다. 투표 결과에 따른 여야 지도부 책임론과 개편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정치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유일한 보궐선거이고 또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되는 전초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책임을 여야 어느 정당이든 지도부가 지지 않을 수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구나 국민의힘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당초에 이번 보궐선거 발생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 지도부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지 3개월도 안 돼서 사면 복권해서 출마의 길을 열어주면서 결국 공천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귀책 사유가 분명한 선거에서 공천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패배했다면 그 지도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그 당 내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좌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얘기를 해볼 텐데요.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론 여야 맞서고 있는데 최근 발표한 조사들에서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배 수장님, 네. 향후의 민심의 향방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선거 구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는 대체적으로 정권에 대한 또 평가, 또 강하게 이야기하면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총선 구도, 내년 선거의 구도를 물어보게 되면은 뭐 낮은 대통령 지지율 영향도 있고 대체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구도, 또 우세한 구도로 나타납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대체로 이것이 이전에 역대 정권에서도 비슷한 그런 추세인데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겠느냐 이게 당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좀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이냐 여권이냐 이런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하면 이건 좀 더 팽팽한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네.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한 자릿수 정도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보면은 정당 선택을 물어볼 때는 오히려 팽팽한 그런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총선 전망 조사 결과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까요? 앞으로 아닙니다. 6개월 남았잖아요. 안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6개월여 정도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정치는 생물, 선거는 미생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들, 또 어떤 정치적인 특정한 이슈가 정당에 이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슈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죠. 그런데 이은영 소장님, 과거에도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6개월 전 여론조사 흐름이 총선 최종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6개월 전 여론조사에서 그 이제 높은 정당 지지율을 가진 정당이 총선에서도 승리를 할 가능성이 지금 높고요. 실제 이제 그런 인과관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총선 흐름 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그리고 아까 배 수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도에 대한 문항,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거냐 내지는 뭐 심판론이냐 안정론이냐. 네. 그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게 결집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9월 그 셋째 주 갤럽 조사를 보면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요. 32% 나왔는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다 33%로 똑같이 지금 결집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보수층과 중도층의 생각이 어떠냐인데 네. 지금 보수층은 대통령 지지율이 61%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78%였거든요. 그리고 중도 표심에서는 잘한다는 평가가 26%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보면은 실제 이제 내년 총선이 심판론에 근거한 그다음에 중도 표심들이 좀 그 현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그런 네. 선거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 핵심 승부처로 서울 마포갑, 경기 고양갑 등 수도권 16곳을 꼽았는데 옆에 이제 앞에 판넬이 있는데요. 과연 네 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년 총선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지역 어디라고 보는지 좀 적어서 앞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배 수장님이 제일 빠르시네요. 네. 어디입니까? 스페셜하게 빠르게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는 이른바 총선이 아니다 대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선거가 대선이라면 또 내년 총선을 수도권 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대구 경북도 중요하다, 뭐 호남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한판 승부의 장소는 수도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한강 라인입니다. 네. 한강 주변에 있는 지역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갔고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가져갔던 지역입니다. 네. 이곳의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가 전체 결과와도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인데 물론 양평이 상당히 시끄러웠으니까 양평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주로 이제 경기도 지역은 큰 도시 수원 그리고 성남 이건 또 이재명 대표랑 연관될 수 있거든요. 또 고향 투표할 고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상당히
이쪽도 이제 투표 관련된 관심도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네. 주로 경기도는 큰 도시 위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격전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범위를 굉장히 많이 넓혀 놓으셨네요. 서울, 경기. 아, 네. 정우겸 의원께서는 어디를 지목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그 여야 모두 꼽은 내년 총선 승부처 16곳 중에 한 곳을 지금 뽑아라 이렇게 질문을 받아가지고요.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지역이 가장 그 치열한 승부처가 될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16곳을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은 과연 여당에 유리한 지역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네. 아까 이제 한강 라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포갑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은 그 지역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그래도 당선이 된다면 지금 뭐 이용호 의원이라든가 조정훈 의원 관심 있는 게 바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상징성은 매우 크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수도권 중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몇 석을 이번에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예를 든다면은 지금 출마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주로 영남 지역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을 얼마나 올릴 것이며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변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우겸 의원께서 도전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마포가? 저는 마포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네. 만약에 제가 도전해야 될 정도로 절실하다면 네. 고민해 당의 보겠습니다. 있다면. 왜냐하면 네. 여기서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알겠습니다. 자체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어떤 사람들도 험지라 하더라도 나가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는데 그 전제가 이번에 보궐선거 끝나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네.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당적이 없습니다. 네. 조상우 위원장님은 어디를 꼽으셨어요? 저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을 꼽았는데요. 여기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이긴 한데 그때는 또 이른바 3파전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공천을 받고 그래서 이른바 보수 정당이 둘이 이렇게 무소속과 이렇게 정당으로 나눠져서 벌어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보니까 최초에는 윤석열 출범 당시만 해도 이른바 윤상현 의원이 이른바 친윤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분류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른바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의원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지역구 자체에서 본인이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 여당과 궤를 같이 맞춰서는 어려운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오히려 독자적인 본인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현장 분위기 내지는 지역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본인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에 과연 윤상현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을 것인가. 네. 과거처럼 혹시 또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본선에서의 결과는 여당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야당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이 전체 선거에서의 바로미터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어디를 꼽으셨습니까? 저도 지금 한강벨트로 이제 꼽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강벨트가 중요한 게 저는 부동산 시각으로 한강벨트를 꼽았거든요. 여기가 네. 이제 그 전에 총선 2020년 총선 대비하면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30대의 표심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한강벨트에 있는 마용성 지역과 그다음에 서대문 갑 지역, 서대문 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이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뭐 6명에서 한 10명까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텃밭인 지역이면서 한강벨트에 있으면 저는 이번에 좀 관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정무김 전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움직임이 있고 또 친박계 티켓 신당 무소속 출마 이런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보수 진영에서의 영남권 신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없다고
않고요. 네. 그리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그 수도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당 자체는 소위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집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이라는 곳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텃밭 중에 텃밭인데 아마도 이제 그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소위 뭐 피를 수혈한다든지 아니면은 물갈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신당을 창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신당을 창당한다 그래서 당선된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과거에 네. 또 신당 창당을 해서 풍찬 노숙한 경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신당 가능성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다라는 개인 생각입니다. 네. 조상우 부위원장님, 예. 민주당은 어떤가요? 비명계 중심의 분당 또 호남 신당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이렇게 이른바 호사가들 사이에서 말은 나오고 있지만 당 내에서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확고하게 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분당이 되려면 사실은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가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오히려 이른바 제3지대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금태섭 의원이 지금 주축이 돼서 만들고 있다는 새로운 선택에서도 이번에 강서구청장이 후보를 원래는 낸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못 내잖아요. 이렇게 구심점이 없는 경우에는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고 모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신당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수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당 창당 가능성 뭐 지금 말씀하신 분은 낮게 봤는데 네. 여론의 향방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그 8월 6일하고 7일에 뉴시스가 국민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자료를 보면은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겠다가 59.2% 나왔고요. 지금 좀 전에 자료 화면으로 보신 자료에서 민주당의 분당에 대해서 이제 55% 정도가 나온 거는 국민의힘의 분당에 대해서 물어봐도 똑같은 숫자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새로운 당이 창당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거는 학습 효과가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3당이 이렇게 좀 잘 나간 적이 별로 없었고 그나마 잘 나갔던 게 좀 성공적이었던 게 2016년에 안철수 신당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이후에 보인 행보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네. 신당과 뭐 제3지대 신당이든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좀 차가운 여론일 것 같습니다. 배종찬 수사님, 예.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바깥에서 30석을 만들 보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제3지대가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상태로서는 찻잔 속 태풍입니다. 네. 내년 총선은 이제 양강구도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무당층 비율이 높은 거는 그러면 이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인데 이들은 제3지대 또 신당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무당층들은 말 그대로 정치 혐오를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겠다 이게 아닌 것이거든요. 앞서 이제 조상호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결국 뭔가 스페셜해야 됩니다.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급 정도로 유권자들이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뭐 충청권이나 영남권에 교두보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정치 성향으로 잘 다져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찻잔 속 태풍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 당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결집되어 있다라고 거의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단지 총선에서 그래도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당선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이유는 과거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말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공천이 됐는데 실제로
임기 말에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당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인식에 더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자기의 청와대 측근이라든지 참모들이 다수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끝까지 든든하게 지지를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지금 용산의 그 참모들의 다수가 지금 이제 공천을 받아서 국회로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지금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정도로 지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심평 변호사가 바로 엊그제인가요? 쓴소리도 했습니다. 김행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게 승리든 실패든 간에 오히려 대통령은 외견상이라도 당무와 관련해서 좀 거리를 두는 입장, 그리고 자율적으로 다양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식의 당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신당 창당 그런 운운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네. 선거 때 되면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네. 최근 민주당에서 다선 의원 물갈이론 얘기가 들립니다. 네.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물결은 흘러가듯이 세대 흐름은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에서 쌓은 인지도, 그다음에 어찌됐든 당 밖의 국민들에서 느끼고 있는 인지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당으로부터 나름 괜찮은 지역구의 공천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다선 의원으로서의 경력을 쌓은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당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당을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보다 넓게 당의 어떤 세력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험지 출마 등에 좀 용기 있게 나서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방금 전에 출연하시기도 했고 지금 우리 당의 이른바 원내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홍익표 의원도 사실은 본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해왔던 지역구를 버리고 이른바 험지라고 불리는 서초동에 이제 지역구를 옮기셔서 이번에 네. 출마를 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런 분이 이른바 원내대표가 됐다는 거는 이 의원 내부의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산이 지역구인데 네. 이른바 영남권 다선 의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지금 선언한 배경이 저 자리에 누가 이제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미리 피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서울에서 어디에 출마하느냐 이제 마포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청래 의원 지역을 얘기 많이 하는데 아마 이제 그거는 좀 인지도가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나마 서울에 와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더라도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 지선이나 또 대선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어떤 움직임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조만간 국회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상우 위원장님, 예. 국회 체포동의안 찬성 당내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있는데 예. 가닥이 잡혔을까요? 아니 일단은 그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최초로 던진 메시지 자체는 네. 이른바 화합과 민생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당내에서 어떤 이렇게 논란이 있거나 분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는다거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가자거나 이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오히려 약간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민생 문제도 민생 문제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독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당내 화합 없이 그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그 당 전체 그 당 어떤 의원들과의 화합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도 잠깐 이른바 180배가 필요한 패스트트랙 동의안건 때문에 국회에 왔을 때도 의원들과 굉장히 화합하는 자리에서 이른바 비명 반명으로 불리는 의원들하고 상관없이도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뭐 지금까지 당내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 화합 차원에서 그냥 다 덮어두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 무리겸에서 공천 둘러싼 여러 얘기들 나오는데 그
통상적으로 과거 대통령실 인사들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요. 역시 이제 대통령 지지율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출마할 대통령실 후보들 공천과 당선 어떤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네. 행정관에서부터 수석에 이르기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되고 있고 또 특정 지역까지도 언급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한 그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추측까지 나오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 속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회 내에 일종의 대통령을 그 지원하는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절박함을 대통령들은 역대가 다 그랬는데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완전히 보합 상태로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또 당내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각 지역마다 당협위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금 비판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인영 소장님, 영수회담 관련 여론이 나타난 게 있나요? 아직은 특별하게 지금 없는데요. 근데 조사를 안 하더라도 이거는 네. 빨리 만나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대해서도 빨리 좀 해달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론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빨리 만나고 여야 대표도 빨리 만나고 해서 좀 대화의 전국으로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께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 될까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하나는 아니고 두 개인데 사실상 성격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 평가로 또 연결되는 민주당 지지율,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맞붙는 상황이 총선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기 의원은 어떤 점을 변수로 꼽으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6개월인데요. 2020년 4년 전에 그 총선을 보면은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으로 그 바꾼 야당의 지지율이 계속 높다가 1월 말 2월 초에 갑자기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네.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잘못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쓴소리와 진언을 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전망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아마 그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중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고되는 사건이 김용보 원장 사건인데 네. 그 건 관련해서 11월 말에 아마 판결 선고가 되면 그게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입니다. 양 극단의 여야 정치 실중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 사법정의의 수호자인 대법원장 자리에 걸맞지 않는 적지 않은 흠결이 드러났습니다. 장관 인선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셈법, 정쟁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기초적인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사 추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 타협이라는 정치 복원 역시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